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이라는 최진석 교수님의 책입니다. EBS 인문학 특강에서 하셨던 강연을 책으로 엮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함께 하려고 펼쳐놓고 있는 챕터는 바로 세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챕터예요.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챕터를 통해 우리는 철학의 역사를 서양 철학의 역사를 쭉 훑어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실런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한번 또 들으시고 또 한번 들으시고 그러면 어떨까요?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좀 생소하죠. 또 철학이라는 거, 철학의 역사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좀 오래됐더라도 이렇게 저희가 들어봤었던 그런 용어나 이름들이 나오니까요. 또 이쯤에서 한번 철학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연 누가 들으실까 생각을 하면서 올려봅니다. 화이트헤드라는 영국 출신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서양의 수천 년 철학사를 일별하여 이르기를 서양 철학사는 모두 플라톤의 각주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서양 철학은 모두 플라톤의 철학을 다양하게 풀이한 것이라는 주장이죠.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주장이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플라톤, 그리스의 사람이죠. 플라톤은 세계를 완벽한 세계와 완벽하지 않은 세계로 나누었습니다. 본체계와 현상계로 나눈 것이죠. 본체계를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 세계는 관념의 세계예요. 완벽하려면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는 사유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서양의 주류 철학에서 볼 때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는 모두 변합니다. 또 유한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세계, 진리의 세계가 아니죠. 관념에 비해 부족한 세계예요. 그렇다면 서양 사유에서 진리는 이곳에 있을까요? 저곳에 있을까요? 당연히 저곳에 있겠죠. 플라톤에 따르면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의 삶에 매달리는 한 모두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진리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구분이 일어날까요? 서양 주류 철학자에 의하면 진리의 세계, 참의 세계는 항상 사유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사유의 구조물입니다. 완결된 사유의 구조를 서양에서는 철학이라 보는 거예요. 따라서 서양 사람들에게 현상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경험 역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동양으로 넘어와서 보면 동양의 공자와 노자는 도의 질서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도의 질서는 천명을 극복한 것이었지요. 천명, 하늘의 뜻, 신의 뜻을 극복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 뭐 인간의 그러니까 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에 의한 그런 철학을 추구했죠. 예. 그러니까 중세보다는 나은 겁니다. 서양 중세 시대는 모든 그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신만이 의미 있고 신만이 아름답고 선하고 그런 어떤 신중심의 그런 사상보다는 좀 더 혁신적인 그런 철학인 거죠. 공자와 노자의 철학이 모두 다. 공자는 도의 질서를 건립할 때 철학적 통찰을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의 본질에서 구했고 노자는 자연에서 구했죠. 공자는 인간이 인간인 이유가 인간만의 씨앗, 본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에게 인간의 본질 혹은 씨앗이 있다는 것은 경험에 의해 확인됩니까? 사유에 의해 확인됩니까? 네, 바로 경험입니다. 공자는 그 경험의 가장 근본적이고 진실한 원천이 부모 자식 간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 자식 간에 흐르는 그 기본적인 정서를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흐르는 기본적인 정서가 경험에 의해 확인된 것이죠. 공자보다 유학의 철학을 더 치밀하게 구조화한 철학자는 바로 맹자인데요. 맹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동물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4가지 심리 현상이 있으니 이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옳지 않음을 부끄러워하는 수호지심, 남에게 양보하는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비지심이다. 이 4가지 마음이 이른바 사단입니다. 사단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고 이 때문에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되죠. 그래서 맹자 철학에서는 이 사단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있죠. 그렇다면 맹자에게서 인간의 본질, 즉 사단은 경험의 대상입니까? 사유의 대상입니까? 네, 철저히 경험의 대상이죠. 경험으로 확신되는 심리 현상을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자, 사실은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이 책은 노자 인문학입니다. 노자의 사상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노자의 사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노자 사상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딱 노자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노자와 관련된 노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계세요. 이 책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 철학, 지금 이 전체 철학의 역사도 나오는 것이고 서양 철학도 나오는 거고 또 좀 노자와 다른 또 공통점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그런 다른 접근을 했던 공자와 맹자의 접근을 또 같이 살펴본 거고요. 네, 어쨌든 지금 노자 얘기가 나와서 이 책 전반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고요. 다시 돌아갈게요. 노자는 도의 질서를 건립하는데 자연의 운행 원칙이나 존재 형식을 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자연의 운행 원칙이나 존재 형식을 응용한다.
즉 자연으로부터 자연의 체계를 가져와서 그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이 자연의 존재 형식이 유와 무의 꼬임으로 되어 있으면서 서로 상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것 또한 자연의 관찰 결과로 얻어진 것이지 순수한 사유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곧 경험적 관찰로 얻어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동양 철학에 논리학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양처럼 그렇게 발전된 수준의 논리학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서양은 논리학이 발달했죠. 논리학의 심층적인 발달 유무로 동서양의 차이를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서양은 이 수학과 또 수사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고요. 동양에는 그런 역사는 없다고 해요. 그런데 동양에서 논리학이 서양에 비해 깊게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동양 사람들이 논리학에 대한 의존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철학의 기본적인 토대 내지는 대부분을 경험이나 공감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학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철학적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당연한 결과로 논리학이 발달하지 못한 거죠. 발달하지 않은 거죠. 예. 사유의 구조물인 서양 철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실제하지 않는 것들의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조직은 치밀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진짜인지 검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논리학이 발달한 이유는 실제하지 않는 대상을 놓고 사유를 하기 때문이에요. 철학 자체가 사유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유 전체의 치밀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런데 동양의 사유는 사유의 치밀성보다는 경험의 확실성, 경험의 소통이 더 중요했고, 따라서 논리학이 그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자와 공자는 모두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철학자였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현대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서양의 근대 철학은 기본적으로 본질주의 철학이고 실체론적 철학입니다. 파르메니데스를 생각해 봅시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있는 것은 쪼개지지 않은 하나로 있다. 서양 사람들은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일성으로 존재하고 이 단일성을 지탱해주는 성질을 본질이라고 불렀어요. 나에게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비슷한 동물인 원숭이에게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인간에게 있는 이성이라는 본질은 인간을 규정하는 단일성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실체라고 하죠. 다시 말해 서양 근대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가 가장 근원적인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토대, 즉 본체, 실체, 기원 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어휘가 되는 거죠. 더불어 이 실체론적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와 합리적 관계를 맺도록 지탱해주는 인간의 능력을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정신이 육체에 비하여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든 서양 사상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라고 괄호 속에 표현해 놓으셨네요. 또 이성이 감성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죠.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정신이 육체에 비하여 우위를 점하고 또 이성이 감성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죠. 이런 까닭에 서양 철학에서는 실체, 본질, 이성, 정신 등이 항상 앞장서는 지위를 누렸습니다. 이런 흐름의 최절정에 도달한 철학자로 헤겔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헤겔은 정신의 왕국, 이성의 왕국으로 이 세계를 해석하죠. 그런데 헤겔에 의해서 극에 이른 다음 전혀 반대의 주장이 나타납니다. 그 선봉이 포이어바흐라는 철학자인데 그는 헤겔의 절대 정신을 사라져야 할 신이 부활해버린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헤겔의 사상을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그는 헤겔의 이성의 왕국으로서의 세계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계는 인간의 의식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포이어바흐의 세계관은 헤겔식의 정신 우위를 뒤집어서 신체 우위를 주장하고 이성 우위를 거꾸로 뒤집어서 감성이나 감각의 우위를 주장합니다. 포이어바흐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중요 인물 중 한 명이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진화론을 펼쳤죠. 다윈이 진화론을 내놓기 전까지 서양에서 인간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고 이 특별함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졌죠. 당연히 동물과 인간을 해석하는 메커니즘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다윈은 진화론의 도식을 가지고 인간과 동물을 하나의 이론 틀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이성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윈은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하나 같다, 기본적으로 같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골치 아팠겠죠. 다윈이라는 사람이. 동물과 인간을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인간의 육체성, 동물성을 부각시키게 되고요. 인간이 가진 이성의 영역이 축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포이어바흐와 다윈 이후 서양 철학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붕괴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드디어 이 근대가 끝나가고 현대 철학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현대를 이야기할 때 마르크스나 프로이트나 니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현대 철학의 거장인 거죠, 이분들이. 이 세 사람을 기점으로 현대를 해석한다면 결국 이성에 대한 부정으로 기결이 됩니다. 칼 마르크스는 우선 근대적 세계관에서 가장 중심적 지위를 차지했던 이성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존재성을 가지는 물질의 부산물로만 존재한다고 폭로합니다. 매우 분명하고 명징한 이성적 활동들이 사실은 사회 경제적인 조건과 같은 물질적 기반 위에서 파생된 그런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마르크스의 경우에 또 프로이트는 마르크스와는 다른 각도에서 현대를 열게 됩니다. 그는 인간의 의식 활동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힘은 이성이 아니라 무의식,
이라고 말합니다.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 인간의 모든 의식 활동은 바로 명징한 이성의 활동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등장해서 오히려 이성적 활동으로 보였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적인 의미가 강한 무의식의 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뿌리는 이성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내용으로 하는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상처나 관계, 경험 이런 것들이 나의 잠재의식 속에 그렇게 쌓여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그 나의 생각과 행동들에 매우 큰 영향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그 프로이트의 철학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니체에 대한 소개 부분이 되겠네요. 들레즈는 그의 저작 니체와 철학에서 현대 철학은 대부분 니체 덕으로 살아왔고 여전히 니체 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니체가 바로 현대라는 것이죠. 네, 이 녹음 클립의 첫 부분에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사상의 변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들레즈의 경우는 이제 현대 철학에 있어서 그 앞서 플라톤은 전체 서양 철학에 있어서 그런 기반이 되는 사상을 제공했다는 거고, 이제 현대 철학은 우리가 그 대부분을 비치고 있는 그 선구적 철학자가 바로 니체라는 얘기인 거죠. 네, 니체가 바로 현대라는 것이죠. 니체가 왜 현대입니까? 그는 근대 이성을 계산적 이성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성이 아니라 동물적인 권력의 의지가 바로 우주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은 정신으로 존재하고 의지는 육체로 존재하죠. 근대가 이성의 시대였다면, 근대 시대가 이성의 시대였다면, 정신으로 존재하는 시대였다면, 현대라는 시대는 비이성, 즉 육체성의 시대입니다. 마르크스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른 그 이성적 활동,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조건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어떤 현상을 좌우한다라고 봤던 그 마르크스의 사회 경제적 조건이나 프로이트의 그 성적 욕망, 리비도라고 하나요? 그 성적 욕망, 그리고 니체의 의지, 힘의 의지, 어떤 이 최진석 교수님은 권력의 의지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그 권력이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나의 삶, 내가 판단했을 때 좀 더 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 좀 더 강함, 완벽함, 그것을 추구하려는 의지, 힘의 의지, 그 니체의 의지, 프로이트의 리비도, 그리고 마르크스의 사회경제적 조건,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육체성입니다. 육체성은 바로 구체성입니다. 인간 존재의 근거가 이성 대신에 욕망으로 설명되면서 우리의 현대는 시작됩니다. 중세에서 신으로, 중세 시대의 그 신중심의 세계에서 근대 시대의 인간 중심의 세계로 넘어왔어요. 근데
인간이 중심이긴 했지만 인간의 그 중심, 본질을 이성에 두었다고 하면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그 이성이 아니라 육체성 이 바로 인간 존재의 근거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인간 존재의 근거가 이성 대신에 욕망으로 설명되면서 우리의 현대 시대는 시작됩니다. 이성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존재하여 공통의 비율과 공통의 계산력을 사용하죠. 그래서 집단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모두가 추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배적 이념을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는데, 하지만 현대 시대로 들어와서 인간을 욕망의 존재로 이해하면서 인간에게는 점점 물질, 육체 이런 것이 이성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성의 시대는 가고 물질의 시대, 육체의 시대, 동물적인 측면을 인정한 그런 시대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현대로 들어오면서 욕망은 집단보다는 개별자에게서 더 분명히 확인되죠. 육체성을 통해서 인간은 각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제 집단적 통합보다는 개별적 주체들의 자율적 융합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세계를 해석할 때 사유보다는 무시되었던 경험이 새롭게 부각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와 맹자, 노자가 모두 그 바탕을 두었던 그 경험의 세대, 경험이 새롭게 부각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가 사유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시대에서 경험이 부각되는 시대로, 이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시대에서 감성이 중시되는 시대로, 정신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던 시대에서 육체 또는 욕망이 새롭게 조명되는 시대로 이행하는 것이죠. 근대에서 현대로 또 이제 현대가 진행해 가면서 점차 그것들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집단에서 개별로, 보편에서 특수로, 본체에서 현상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맞이한 현대입니다. 노자의 현대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자, 맹자도 또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에 기반한 철학 체계였지만 그보다는 노자가 현대성에 가까운 철학 이해예요. 왜냐하면 그 공자의 철학은 어떤 면에서는 또 현대와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사상이고요. 노자의 철학은 현대주의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래전의 철학이지만 지금은 다시 조명되어 왔고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더 녹음을 올려드릴게요. 이 책이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이니까
마무리하면서 관련된 내용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태진석 교수님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저는 어떤 단계에 도달할 때 특정한 방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자를 통하기도 하고 노자를 통하기도 하죠. 또 공부를 통해서만 경지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경험 속에서 일을 통해서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육아와 도가는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와 노자가는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육아는 채우고 채워서 그 높이를 우주의 높이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보고, 도가, 즉 노자 사상은 비워서 우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 육아는 채워서 높이 도달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도가는 비워서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노자 사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현대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강의에서도 말했듯 도가는 불교 또 현대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노자의 사상, 현대 시대에 잘 맞아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성찰하고 숙고해 볼 필요가 잔뜩 있는 그런 노자 사상을 소개하는 그런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책을 덮으면서 보니까 뒷편에 뒷표지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 와 자기로 돌아가라를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자기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일반 명사 속에 함몰되게 방치하지 않고 고유명사로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자기 삶의 양식이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은 삶,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이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은 삶은 결코 정상일 수 없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것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거룩함은 결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바로 여기가 거룩함이, 탁월함이 등장하는 원초적 토양입니다. 이상적인 삶은 저 멀리 있는 곳에 도달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착실한 발걸음일 뿐입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미셸이었습니다.